중부지방을 덮친 폭우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무너진 야산이 공장을 덮쳐 3명이 숨졌고 강원도 철원에선 급류에 휩쓸린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도 산사태가 펜션을 덮쳐 4명이 매몰됐습니다. 하루 종일 수색 작업이 진행됐는데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내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 10만 호, 수도권 전체로는 2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파트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 윤준병 의원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세입자의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에 코로나 방역 지침이 마련됐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단속 공무원과 관광객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가 가봤습니다.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이 현재 근무지인 필리핀에서 귀국합니다. 외교부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현지 언론을 통한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시작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 이후 이 사망자와 실종자가 1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제 뒤로 오후 6시 현재 중부지방을 뒤덮고 있는 비구름 보이시죠? 보시면 중국 쪽에서 계속 비구름이 몰려들고 있어 모레까지 최대 500mm의 비가 더 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는 펜션이 산사태로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펜션 운영자 가족과 직원 등 4명이 매몰됐습니다. 3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는데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첫 소식 우현기 기자입니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2층짜리 펜션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가평군 호명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에 펜션 사장과 직원 등 4명이 매몰됐습니다. 펜션을 덮친 토사는 도로까지 쏟아져 내렸는데요. 이렇게 진흙과 잔해물까지 뒤섞여 소방당국의 진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수색 작업 끝에 3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으로 옮겨진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호명산 쪽에 그 토사가 더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구조가 더 난항을 보일 수가 있어서 신속하게 지금 포크레인 3대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지금 구조하고 있고요. 주변 다른 펜션에서는 흙탕물에 도로가 잠기면서 피서객들이 고립됐습니다. 저희 펜션에만 20명 정도 넘게 있고 저희 안쪽으로도 펜션 2개가 있는데 내려가는 길이 물에 잠겨가지고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태예요. 소방당국이 펜션 뒤쪽으로 길을 만들면서 피서객들은 고립된 지 반나절 만에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연천군 차탄리에는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천 인근 공장에서는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그러니까 3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앞에는 벌써 나올 수가 없어요. 경기 포천에서는 저수지 배수 상태를 살피려 배를 타고 나간 50대 남성 관리인이 실종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집중호우로 야산에서 쏟아져 내린 토사물이 가건물 공장을 덮쳤습니다. 용접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깔려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김재혁 기자가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소방구조대원들이 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콘크리트 블록을 치웁니다. 토사 틈 사이에 매몰돼 있던 근로자가 발견되자 담요로 감싼 뒤 들것을 이용해 옮깁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경기도 평택의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매몰됐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천막 형태의 건물 안에서 작업을 하던 중 토사와 함께 흘러내린 콘크리트 블럭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지역에는 간밤에 12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물에 쓸려 내려온 비싼 토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공장 콘크리트 벽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들은 작업장 천막 안에서 일을 하다 토사가 쏟아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신고를 했고
사고가 난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50분쯤 매몰자가 모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이 없던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저희가 구조 작업을 마무리해서 헬기로다가 아주대병원으로 이송 조치했고요.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천막 가설물은 시에서 허가를 받은 상태라며 콘크리트 외벽에 문제는 없었는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휴가철 피서객들도 많이 머물고 있는 강원도 피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철원과 화천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침수와 고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아파트 옆 언덕에서 굴러내린 바위와 흙이 주차장을 뒤덮었습니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 5대가 부서졌습니다. 몽벽이 폭우를 못 견디고 무너져 내리면서 아래에 있던 차량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어제 밤부터 강원 일부 지역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춘천댐은 수문 12개 중 10개를 열고 올해 가장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어제 철원 계곡에서는 30살 최모 씨가 불어난 계곡물에 이끌려 숨졌습니다. 철원과 화천 양구 주민들은 하천 범람을 우려해 긴급 대피했고 재난 문자가 수시로 발송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침수와 고립 등 비 피해는 190건이 넘습니다. 공무원과 군장병들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오늘 밤 사이 또다시 300mm의 폭우가 쏟아진다는 예보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12시 안에 또 폭우가 온다고 나보고 지금 나가라고 그러다가 미리 나가라고 치울 거 치워놓고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강원도는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도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잠시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민곤 기자. 한강 상류댐들이 방류를 했다던데 그곳 한강 수위는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네, 현재 이곳 잠수교의 한강 수위는 8.3m로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훌쩍 넘기면서 도로 대부분이 잠긴 상황입니다. 경기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한강 상류댐들이 방류량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팔당댐은 오늘 정오쯤엔 초당 1만 4천 톤의 물을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초당 2,0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던 것과 비교하면 7배나 많은 양의 물을 내보낸 겁니다. 이에 따라 반포와 여의도 일대 한강공원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시설물들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중랑천과 불광천 등의 수위도 높아지면서 동부 간선도로도 한때 차량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호우 상황에 맞춰 한강 유역댐들의 방류량을 조절할 방침입니다. 네, 통제가 됐다고 한 한강변 도로들은 지금 어떤가요? 네, 지금은 모두 통제가 풀렸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한강철교부터 당산철교까지 약 5km 구간은 오후 1시 15분부터 약 4시간가량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되었습니다. 당시 한강철교 인근에서 경찰차가 길을 가로막고 도로 위 차량이 줄지어 유턴을 해나가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오후 5시 반쯤 차량 통행이 재개됐고 현재 여의 상류, 하류 나들목을 제외한 올림픽대로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 주요도로 곳곳이 통제되면서 오늘 하루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오전 9시 50분쯤엔 강남구 논현동의 한 사거리에서 호우로 인한 1m 깊이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폭우로 쑥대밭이 된 충북 북부 지역에 오늘 또 비가 내렸습니다. 저수지 2기 터져서 다리가 사라져버린 곳도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43가구 91명이 사는 작은 마을은 쏟아지는 폭우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없던 물길마저 생기면서 흙탕물이 흐르는가 하면 개울을 건너던 다리는 끊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에서 굴러내린 집채만한 돌이 오도 가도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큰 장비가 와서 돌 깨는 장비로 깨야 됩니다.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을 저수지 뚝이 견디지 못하고 터지면서
7,000톤 넘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원래 이곳은 논과 밭이었는데 이 저수지 둑이 터지면서 이렇게 완전히 돌밭이 됐습니다. 건진 건 높은 산에 심은 밤나무가 전부인데 수확은 꿈도 못 꿉니다. 이 상태가 되면 저걸 수확을 못하는 상황이 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허탈하죠,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은 사실상 포기 상태입니다. 아이고, 걱정돼요. 오늘뿐 아니라 내일 모레 이래 계속 아직 안 끝났다니까 그게 한 걱정이 더 돼요. 복숭아가 가득 달려 있어야 할 과수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래더미로 가득합니다. 과수원 복귀는커녕 또 내릴 폭우에 대비해 둑부터 쌓아야 합니다. 우선 지금은 물만 안 들어오게끔 지금 하잖아요. 여기가 밭인데 물길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어제 하루 300mm 넘는 비가 내린 춘주에는 오늘 80mm 넘게 비가 또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로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그런 게 어려움이지. 충북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 지역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내리고 해가 지면 비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이렇게 장마의 패턴이 달라진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 누적 강수량이 500mm가 넘는 지역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높게는 연평균 강수량의 40%를 차지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여파가 장마에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공기의 온도와 비례합니다. 기온이 1도만 올라가도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평균 7%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굉장히 빨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온이 상승할수록 비의 강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진 저녁 시간에 비가 몰리는 야행성 폭우도 이번 장마의 특징입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중부 내륙으로 이동해 폭우를 쏟아붓습니다. 낮 동안 뜨거워진 대기는 상대적으로 바다보다 밤에 빨리 식습니다.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특성상 따뜻한 해수면의 수증기가 상층부로 공급되면서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는 겁니다. 서해 바다에서 한껏 수분을 머금은 구름이 밤새 한반도에 비를 쏟아붓는 겁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는 지구 평균보다 빨리 상승하고 있어 집중호우는 앞으로도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 장마의 패턴이 달라지는 만큼 그에 맞는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드디어 내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에서만 10만 가구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는데요. 10만 가구면 인구가 적은 서울 구 하나 정도의 많은 세대라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최수연 기자가 미리 짚어드립니다. 서울에서 신규 주택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내일 발표됩니다. 은평 뉴타운의 7배, 위례신도시의 2배 규모인데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약 20만 호 공급이 예상됩니다. 내일 당정청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주택 공급 정책도 투기를 잡기 위한 준비와 병행해야 실수요자와 원 거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 6만 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좀 더 촘촘하게 짓고 층수도 35층 제한을 풀어 더 높이는 방식입니다. 용적률을 현재 500% 안팎에서 1000% 안팎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재건축 6층 이상 12층 이하 중층 단지는 기존보다 2.5배, 5층 이하 저층은 3배까지 주택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아파트 가운데 상당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국가에 넘겨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4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강북권에선 태릉 골프장을 비롯해 용산 정비창과 사감 DMC 부지 등이 개발됩니다. 강남권에서는 대치동 무역 전시장,
서울의료원 부지 등이 신규 공급지로 개발됩니다. 당정은 시장의 반응을 살펴본 뒤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서울 시민이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은다면 12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엔 10년, 2018년엔 11년 정도, 매년 1년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 소득에 비해 서울 집값이 그만큼 훨씬 빠른 속도로 뛰고 있다는 뜻이죠. 생활비도 빠듯하다 보니 이 서민들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데요. 이 반면 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쇼핑을 하고 있는 실태가 적발됐습니다. 40채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미국인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탈루 실태를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적의 40대 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 부동산의 큰 손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사들인 소형 아파트가 42채. 여기에 든 돈이 67억 원에 달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 구입했는데 일부 아파트에선 주택임대업 등록도 안 해 소득을 적게 신고했습니다. 국내 소득이 많지 않고 외국에서 송금받은 흔적도 없는 외국인이 많은 아파트를 보유한 것을 국세청이 수상하게 여기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한 30대 중국인은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 아파트 8채를 사들였습니다. 이 외국인은 7채에 세를 놓았지만 임대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투기성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 3천 명.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입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들의 탈루 세금을 즉시 추징하고 출신국 과세당국에도 정보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놓고 정치권은 내탓 공방만 바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값 폭등이 이전 정권 책임이라며 야당 원재론을 꺼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폭주로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집값 급등의 책임이 미래통합당에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는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 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학을 만든 책임에서 미래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전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산주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대해 공산주의 부동산 정책, 의도적인 국민 편가르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밀어붙이기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 여당이 일방 처리한 임대차 보호법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입자와 저희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통합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양도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토론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정부 부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이번 정권에서 서울 집값은 11% 올랐다고 해서 또 논란이었습니다. 시민단체가 김 장관이 사용한 국가 통계자료로 현 정부 3년간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과 비교해 봤는데 4.7배 많이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 체감과 동떨어졌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일주일 뒤 국회에서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을 빼고 아파트값만 보면 14%가 올랐단 겁니다. 장관은 국가공인 통계를 말해야 한다며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와 과거 정부의 집값 인상률을 비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상승률 3%에 비해 4.7배 높았습니다. 인상 속도를 보여주는 연간 상승률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는 4.7%, 과거 정부는 0.4%로 격차가 11.8배였습니다. 장관이 인용한 감정원 자료상으로도 집값이 과거 정부보다 많이 더 빨리 올랐단 겁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 중위매매 가격 자료 기준으로는 3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52%로 상승액은 509조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만인 2년 뒤에는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 모면에 급급하다며 정치권이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서 세입자의 심경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은 자신도 월세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오늘도 월세살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서 그 내용은 월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앞서 윤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본인은 월세 살고 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오늘 댓글을 통해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지역구인 전북 정읍 소재 아파트에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울의 본인 명의의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누리꾼들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민주당 이 의원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에는 월세는 서민들 등골 빼는 악, 서울의 집 두 채인 분이 정읍에서 월세 사는 건 실천이 아닌 황제 체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연립주택은 실거주고 오피스텔은 사무실 용도인 만큼 다주택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문제 오늘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놓는 장점이 줄고 있다. 저희도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 네.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윤준병 의원 발언이 유독 반발을 많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자 일단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이 부동산 관련 카페 등 누리꾼들의 반응을 모아봤는데요. 이 전세금의 대출과 현찰 보태서 집 사는 사다리는 완전히 끊겼다. 또 돈 모으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 결혼을 해도 분가를 못하겠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이 10대, 20대가 살아갈 미래를 이렇게 걱정하는 글들도 많이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네,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겼다 이런 글이 눈에 띄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간다면 경제적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커지는 건가요? 네, 자 이제 실예로 들어보겠는데요. 현금 2억 원을 가진 세입자가 5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전세로 얻을 경우 이 3억 원을 연 2.5% 이율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를 계산해 봤는데요. 이때 1년 주거비는
50만 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매달 6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보면요. 현재의 기준 금리를 토대로 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4%로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를 월세로 내야 하고요. 이 경우 전세가 월세보다 40% 정도 부담이 적은 셈이 됩니다. 지금 5억 원 정도 되는 전세일 경우를 살펴본 거고 네. 조금 더 값이 싼 전세를 살 때는 어떤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현금 1억 원을 보유한 세입자가 2억 원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조건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전세를 얻을 경우 월 거주비는 20만 원, 이 월세로 전환하면 월 66만 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월세로 살 때 월 40만 원 정도 넘게 더 내는 격이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최근 화제가 된 야당의 윤희숙 의원 발언도 그렇고 네. 오늘 살펴본 여당 윤준병 의원 발언도 결국은 전세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네. 뭐 당장 전세가 사라지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전세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해외처럼 거액을 빌려 집을 사고 이 수십 년에 걸쳐 갚는 장기 주택 담보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자, 문제는 또 5% 상한 이 부분을 따져보면요. 최근에 서울 강남 같은 곳은 매물은 없는데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강남은 이 법이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쳐도 그 외의 지역은 집주인이 5%까지 올리려고 하면은 역으로 5%까지 올릴 필요가 없는데 세입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한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최근 1년 동안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강남 6.7%, 서초 5.8%인데 반면에 서대문구와 도봉구는 1%를 갓 넘긴 수치 보이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곳들은 굳이 5%를 안 올려도 되는 지역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이 전셋값 상승률로 보면은 편차는 이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안정돼 있는 곳마저 5% 상승 기준을 맞추려고 한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도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지자체가 5% 이내로 임대료 상한선을 다르게 정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잘 안내가 돼야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시간 간격을 두고 신임 검사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추 장관은 절제된 수사를, 윤 총장은 엄정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신임 검사 26명의 인관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권력기관으로 부르며 신임 검사들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개혁으로 검찰의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추 장관은 견제와 통제를 안 받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남용과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며 검찰권 축소와 분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2시간 반 뒤 대검찰청에 신고식을 하러 온 신임 검사들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지 한 달 가까이 지나 공식 석상에 선 겁니다. 윤 총장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구속수사 절제를 언급하며 인권수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등을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본인과 검찰 조직에 닥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윤 총장이 불편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당은 원구성 협상 때 관례상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사수했죠. 오늘 여당이 법사위에서 부동산 법안,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이 법사위원장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통합당은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은 부동산과 공수처 관련 법안들로 모두 1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을 제외한 법안 17개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법안 소위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심사 권한이에요. 이제 이 정도 하시죠. 네? 이 정도 할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국회를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가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소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소위 구성 안 된 거 누구 책임입니까? 김동욱 간사님 정확하게 말하세요. 소위 구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자 윤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속개된 뒤엔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17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 법안 처리를 할 때와 똑같이 지금 이 토론을 거부하고 또 나갔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거 20대 국회에선 민주당 중점 법안들이 통합당 법사위원장에 막혀 줄줄이 폐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참여 없이 처리되었거나 그리고 표결 처리된 소위에서 표결 처리된 그런 법안들은 관계 상임위로 다시 회부를 하겠습니다. 또 법사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쪽이 통합당이 아닌 민주당이었다는 점도 대조적입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를 오늘 법사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법사위원회 자격, 네.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틀 전 합동 연설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이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 연락 주면 앞장서 드리겠다. 법사위원 그만하라고요? 현장에 없었죠? 아니, 내가 민주당에 합동해서 내가 물어봐. 지금 조수진 의원이 발언한 저 내용은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저희 김경수 지사님, 우리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서 할 일이 혹시 없나요?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그럼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재판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닌데 재판을 언급한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은 오늘 법사위가 경남 지역 관련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반어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말한 것이다. 다 알아서 현장에서는 웃고 넘어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전에도 김경수 지사 옹호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김경수를 석방시켜야 됩니다. 김경수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다. 네. 어쩌다 이런 말이 나온 건가요? 오늘 국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질타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여당가족부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아니,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그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합니까?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이 피해자가 부산 오고돈 시장은 피해자가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오고돈 있습니다.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제가 그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저의 위치상 적절하지 않고 권력형 그 성범죄인지 피해자가 아닌지 확정 판결이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가 침묵, 정권 눈치 보기, 뒷북 대응 등의 좋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졌습니다. 오죽하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박 전 시장이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 여성가족부가 눈치 보느라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인 겁니다. 요즘 여가부 순환 시대인데요. 어떻게 국민 신뢰를 받을지 장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로나19 뉴스 전해드립니다. 23명의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이 20명이고 국내 발생이 3명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강남구의 카페와 홍천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져서 평소 많이 가는 장소에서 방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카페 관련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지난달 22일 카페에서 회의를 했던 8명 중 2명과 직장 동료 1명 등 총 3명이 확진된 겁니다. 이들을 통한 2차 감염자도 2명 추가됐습니다. 특히 강남구 카페 확진자 중 1명이 서초구 식당에 방문하면서 종업원과 다른 이용자, 이들의 가족 등 5명을 감염시키는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강남구 카페가 홍천 캠핑장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6가족 18명이 홍천에서 함께 캠핑을 한 뒤 현재까지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가장 빠른 지난달 26일 증상이 나타난 확진자가 그보다 나흘 전 강남구 카페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사실이 CCTV로 확인된 겁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직접 접촉이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m 이내의 직접적인 접촉도 있지만 손을 통한 환경 표면을 통한 접촉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한 만큼 강남구 카페 확진자가 홍천 캠핑장 확진자를 감염시켰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야외 캠핑장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카페에서 처음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일반 음식점과 별도로 카페 방역 수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 캠핑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다른 관광지는 괜찮을지 우려가 크시죠. 해외 관광이 사실상 막혀서 특히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오락가락 방역 단속 기준 때문에 관광객은 물론이고 단속 공무원까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코로나19 방역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등장했습니다. 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제주의 대표 해수욕장 가운데 한 곳인 협재해수욕장. 지난해 30만 명 이상 찾아 휴가를 즐겼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하루 종일 한산한 모습입니다. 제주시에서 동쪽에 있는 함덕해수욕장도 관광객 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코로나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두 해수욕장에선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오전 6시까지 해수욕장 내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되오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청구될 수 있으니 밤엔 어떨까? 제주시 관리요원과 함께 나가봤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음식을 먹던 관광객이 적발됩니다. 파라솔 설치구역에서는 텐트를 치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술을 먹습니다. 폭죽은 바로 단속하면서 텐트 설치와 음주는 왜 단속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단속 대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백사장 내 음주는 단속 대상이지만 풀이 자라난 모래 언덕이나 바로 옆 도로는 단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모호한 기준을 두고 관광객들끼리 시비도 붙습니다. 정부의 운영 지침에서 빠진 곳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제주시 탑동공원 근처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를 넘어서 아주 늦었고 장마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술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단골이거든요. 막혀 있어가지고 마트에서 나가는 게 안 돼서 여기에서 먹는 거 즐기는 거 위해서 끝나고 싸지지 않으니까. 탑동광장 방문객은 하루 평균 1000여 명. 코로나19 방역에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캔은 이 정도면 한 100개 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 취재하는 이게 사람 나갈 때가 실질적으로 잘 못 가는. 밤바다를 빨간 빛으로 물들인 파라솔.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후 해수욕장에선 대놓고 술과 안주를 팔고 있습니다. 단속 기준인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에 미치지 않아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면 하나가 25,000원이니까 라면에 뭐 소주 한 병만 시켜도 3만 원.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죽박죽인 기준에 휴가철 제주를 찾은 사람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현장 카메라 권솔입니다. 7개월 전 정체불명의 폐렴 확진자를 WHO에 최초로 보고한 곳, 바로 중국 우한입니다. 우한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발병 진원지로 지목된 연구소에는 삼엄한 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성현한 특파원이 우한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후베이성 우한. 지난 1월 도시 전체가 봉쇄된 뒤 한산했던 공항은 이제 사람들로 북적됩니다. 조금 전 우한 테너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다른 도시처럼 건강 QR코드만 인증하면 바로 도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우한 화난시장의 과일 도매시장도 언제 코로나19가 있었냐는 듯 정상 영업 중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님을 받는 상인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을 식재로 팔아왔던 화난 수산시장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업을 다시 시작한 바로 옆 과일시장과 달리 우한 화난 수산시장은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는 표시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 1월 폐쇄된 뒤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상점 간판은 모두 검은 천으로 뒤덮였고 높은 담벼락에 가로막혀 안을 들여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전했다는 수산시장을 찾았지만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화난 수산시장과 함께 코로나19 발원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도 다가갔습니다. 일반 차량은 들어서자마자 출입이 제한됐고 근접 촬영을 시도한 취재진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WHO 조사팀도 중국에 파견됐지만 조사 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채널A 취재진의 질문에 정식 조사가 아닌 동물과 인간 사이 전염 등 그간의 연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파견했다며 현재로선 우한 파견 계획은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발병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자, 수면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진과 이름이 올라온 SNS 계정입니다. 구내 식당이라며 올린 사진부터 이 부회장의 공식 일정 관련 게시글도 보이는데요. 네티즌들은 실제 이 부회장이 관리하는 SNS인 줄 알고 댓글까지 달았지만 알고 보니 이 부회장을 사칭한 계정으로 드러나 이 계정이 삭제됐습니다.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부터 배우 정성 씨에 이르기까지 SNS 사칭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막상 처벌은 어렵다는데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가져와 SNS를 만든다면 불법 행위인 초상권 침해가 되는데요.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사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나요? 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칭 SNS에 올린 내용이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일으켰거나 허위 사실이나 회사 기밀 등을 올려 회사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등 2차 피해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6년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해당 여성의 사진이나 나이 등을 도용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했는데요. 법원은 인적사항 도용은 맞지만 비방 등을 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이런 SNS 도용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 이하의 벌금, 캐나다에선 중범죄인 사기로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국회에도 이 SNS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만우문이라입니다. 외교부가 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시절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에게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교관이 뉴질랜드 현지 조사를 받거나 추가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외교부는 오히려 계속 이슈화를 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던 외교관 A씨에 대해 귀국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추행 외교관 얘기를 꺼낸 지 일주일 만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무리를 일으킨 데에 대한 인사조치라며 현재 대기 발령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에게 추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미 내부 조사를 통해 1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게 외교부의 해명입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A씨가 한국에 오게 됐으니 뉴질랜드와 한국 정부 간 사법협력 대상이 됐다면서도 뉴질랜드로 보내 강제로 조사받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거듭된 문제 제기에 불쾌함을 전달했습니다. 엄연히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언론에 호소하는 건 외교적 결례라는 겁니다. But when in Rome you do what the Romans did. I think also though that the controversy it's created in Korea in terms of the national integrity. 시민단체는 해당 외교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감싼다 해서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진실력을 따지고 잘못된 것은 처벌을 받고 3년 전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대응하면서 일이 커졌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물 한 잔에 2,000원. 일본 오사카의 한 초밥 체인점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안내판에는 없는 물값을 한국어 안내판에만 표기해 논란입니다. 한국인 차별이라는 비난에 해당 음식점은 메뉴판 오류라는 대답만 내놨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시작해 57년 동안 영업을 이어온 유명 초밥 체인점입니다. 최근 이곳을 방문한 한국인은 한국어로 안내된 무인 주문 시스템 화면을 살펴보다가 물 한 잔 값이 우리 돈 2,000원 정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로 적힌 화면에서 물값은 모두 무료였습니다. 주문 화면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적에 따라 차별한다는 비난이 이어졌고 또 다른 혐한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됐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그동안 한국인에게 물값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오류가 발생한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0度も人的ミスの部分で、ネットとかで書かれてるように差別をしたいとかっていう気持ちは当然ながら全くございませんので、正直なところいつからそうだったのかっていうのはこちらもちょっとチェックが十分でなくて。 업체가 공개한 입장문에서도 오류가 있었다고만 밝히고 있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손님에게만 고추냉이를 듬뿍 넣어 음식을 제공한 오사카의 한 초밥집에 대해 한국인들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갔던 우주인들이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첫 민간 우주선 왕복 여행입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쓰던 바다를 통한 귀환 방식을 썼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개의 낙하산에 매달린 우주선 캡슐이 속도를 줄이더니 바다에 첨벙 떨어집니다. 우주선에 물이 차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 캡슐에서 나온 우주 비행사는 엄지를 치켜들며 무사 귀환을 알렸습니다.
지난 5월 30일 우주로 날아간 첫 민간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2달 만에 우주 탐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순간입니다. The thing that we're most excited about having accomplished with this mission is, it's written right on that sign where it says Launch America. 우주선은 캡슐을 분리한 뒤 시속 28,000km의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이때 마찰열로 외부 온도는 1900도까지 상승했고 우주인들은 지구 중력의 최고 5배의 압력을 견뎌 19시간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It's a little bit overwhelming to see everybody here considering the things that have gone on the last few months since we've been off planet.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는 감격에 겨워 벅찬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Thank goodness. My entire adrenaline it was just dumped, And I'm not very religious, but I prayed for this one. 미국 우주비행사가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 귀환한 건 지난 1975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미국의 아폴로 18호와 옛 소련의 소우즈 19호가 지구 저궤도에서 도킹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성사돼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크루드래건은 앞으로 6주 동안 보수 과정을 마친 뒤 다음 달 우주비행사 4명을 다시 태워서 우주비행에 나섭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하루 10,000명 가깝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의 위력과 맞먹는 폭풍까지 덮쳤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폭염이 덮친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나흘째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쓰러질 듯 위태롭고 매서운 파도는 사정없이 해안가를 덮칩니다. 최대 풍속이 시간당 110km로 허리케인에 맞먹는 위력입니다. 하루 10,000명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에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상륙했습니다. We now have 16 counties that have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vailable for people who may be experiencing COVID-19 symptoms, and a lot of that will be using hotels to be able to do that. 사흘 전 카리브해 상공에서 만들어진 이사이아스는 이미 도미니카 공화국을 지나가며 2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푸에르토리코 건물 수천 채는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기상당국은 내일까지 미 중부 지역을 가로질러 북상하는 과정에서 강한 바람과 폭우가 서서히 약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듯 산등성이를 따라 시뻘겋게 이글거립니다. 지난달 31일 미 캘리포니아 남부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불은 나흘째 산림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진화작전에 투입된 대형 헬기와 비행기가 쉴 새 없이 오갑니다. 하지만 40도에 가까운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e're just praying that everybody's safe and we're all packed and ready to go. 축구장 6,500개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고 주민 8천여 명은 불길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현지 기상 예보만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외국인 선수들의 공통점은 적응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요즘 말로 인싸로 활약하는 모습, 한 주간 명장면에서 만나보시죠. 김태욱 기자입니다. 4경기 이어지는 안타에 좋은 수비까지 메이저리그 올스타 출신 키움의 러셀입니다. 팀 분위기에 녹아들며 즐기는 모습이네요. 카메라를 즐기는 선수도 있습니다. 삼성의 뷰캐넌. 긴박한 상황에서도 팀 분위기를 이끕니다. KT 데스파인에는 경기 전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양의지는 친정팀 후배들의 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때 호흡을 맞췄던 박지국과의 대결. 헛스윙 삼진을 당하고 서로 바라보는데요. 후배 포수 최용재와도 맞붙었습니다. 큼지막한 타구에 3루를 밟고 홈으로 들어오는데요. 태그를 하려는 양의지를 피해 재치있게 발을 바꾸며 세이브!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에 2루 주자 이대호가 달립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달려서일까요? 3루로 돌아가기에는 늦었고 결국 홈에서 아웃됩니다. 이미 결과를 눈치챈 코치와 팬은 고개를 떨구네요. 호수비도 자주 나오고 실수도 종종 있지만 관중들과 함께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프로야구. 한 주간 명장면은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중부지방은 폭우, 남부지방은 폭염, 이렇게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부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많게는 시간당 120mm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낸 뒤 오후부터 다소 잦아들겠고요. 내일 밤사이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의 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질 텐데 우선 모레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의 많은 곳은 무려 500mm 이상,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의 많게는 15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태풍까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제4호 태풍 하구핏은 중국 내륙을 향하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 중국 상하이 부근까지 북상한 뒤 내륙에서 소멸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태풍의 전면에서 많은 수증기가 발생해 장마 전선을 더욱 발달시키겠고요. 이에 따라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이달 10일 이후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직 휴가를 언제 간다 라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약속 중에는 이렇게 휴가를 다 쓰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임 직후부터 이른바 휴가 순환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우리 국민이 리비아 무장대에게 피랍되고 일본 수출 규제 사태로 휴가를 아예 취소한 작년의 연차 소진율은 가장 낮습니다. 대통령은 올해도 여름 휴가를 못 가게 됐습니다. 폭우 피해를 챙기기 위해 휴가를 전면 취소했는데요.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해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려 했지만 국민의 삶을 챙기다 보니 현실이 따라주지 않은 거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이뿐일까요? 이 정부가 선의로 추진하는 각종 정책도 이 실제 현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